정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출발은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태훈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장식 변호사님은 또 앞스케줄 관계로 뭐 저희가 그래도 일단 세 명이서 이야기 포문을 열고 있으면 오셔서 또 본격적인 주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언젠간 채워줘요 또.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당분간은 저희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 한 명이 북한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다라고 추정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제였죠. 어제 오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으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사과를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장한 거는 소각한 건 시신이 아니었다, 부유물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이제 북측에서는 했는데 뭐 사과가 뭐 이례적인 거는 이례적이더라도 이건 뭐 제2의 박광자 씨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정말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 분씩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를 짧게 먼저 듣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 이거에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지금 사과 안 하더라도 사과 안 하고 못 빼기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에 대한 어쨌든 총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문제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하긴 한 건데. 다만 이제 핵심 내용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서 발표했던 것들에 보면 이제 뭐 시신을 불태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북한이 부정했어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자, 이런 겁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거동 수상자를 해상에서 검문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처음에 잡았을 땐 모르겠는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총으로 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으로 쐈어요. 그리고 거동 수상자를 총으로 쏴가지고 사살했는데. 나중에 그 시신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건 거 아닙니까? 거동수상자를 총으로 쐈으면은 진짜 거동수상자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시신은 어디 간지 모르고 우린 부유물만 불태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허술한 얘기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당장 나오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뭐 북한의 말을 좀 듣는다는 입장이고 사과했으니 이제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발표하기 전에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고유정이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인정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시신은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그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북한이 하는 말에서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아까 말했던 건 시신을 거동 수장자를 사살한 다음에 시신도 확인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분이 처음엔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버텼다 돼 있거든요. 총에 맞아도 구명조끼는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말이 어디가 맞는 것인지 저는 우리 군 당국을 저는 우리 군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시신이 불탔다고 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감청에 의한 것이든지 그래서 경로를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군을 믿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단과 다른 얘기를 북한이 했을 때 과연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반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지점 중에 저도 좀 의아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 소스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 지금 이제 어쨌든 감청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좀 많죠. 왜냐면은 뭐 그게 여러 가지 관측 장비로는 도저히 그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북한군의 무언가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감청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는데. 한마디 할게요. 저도 정보장교 출신이었으니까 정보 부대에 계셨겠지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우리나라 제일 강한 게 이 감청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예전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북한군 통신의 반 이상, 한 70% 이상은 다 감청을 해요. 유선상으로. 왜냐하면 무선을 쓰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 있으면 무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선으로 쓰는 거야 어느 정도 되지만 유선도 거의 잡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전기로 쓰는 거는 거의 다 감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저는 아마 이 그 월북시도가 있었다 확실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떠 있었으면 그 얘기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 걸 아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북측에서는 이거를 정장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상부랑 논의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 보면 그 감청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논의했을 가능성이 많고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부유물 위에 시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당연히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한 것처럼 정장의 판단으로 어쨌든 사살을 했다는 얘기나 그 다음에 거기에 갔더니 뭐 부유물 위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군에서는 저는 아마 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걸로 같아요. 왜냐하면 정장이 당연히 위로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전기로. 그럼 그거는 거의 100% 실시간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북측에서는 선제적으로 발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근데 감청을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군이 상당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감청을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전 정보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국제법 우리 형사법적으로 증거 제출하면 뭐 감청 자료 증거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도 전방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비밀 훼손이라든지 대통령의 한 라인 국방부장과 대통령 통화 이런 게 감청됐다.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라고 할 텐데 정방부에서 위급할 때 이거 뭐 동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감청했다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비밀 훼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배랑 무전기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감청해서 알았다는 것 자체를 북에 알려주는 그렇게 부담인가요? 난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도 아마 전방에서 그런 통화들은 감청이 될 수 있다는 거 알 거예요. 우리 저 전방에 있는 군인들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비밀 훼손, 보안 훼손으로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전화 통화 얼마든지 감청할 수 있다. 좀 적대 관계인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북한에서도 아니 얘네들이 저 이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할까?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할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당시에 저기 우리 보니까 우리 국민 하나 니들 배 밑에다 놓고서는 지금 6시간 신문하는 것 같은데 그냥 돌려보내라 말을 하면 우리가 니네 통신 감청했다는 걸 들킬까 봐 말을 안 하고 있었다? 난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대도 대부분 사람들은 알 거예요. 부대 번호도 계속 바뀌고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가 상대방이 저러고 있다라는 걸 추측하는 거하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건 다르거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의심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정보 소스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 뭐 정장이 상부에 보고하면서 정장이 예를 들어 뭐 하나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감청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의사 판단이 좀 있었다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박광자 씨 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초병이 그냥 보고 어린 병사가 초병이 보고 누가 도망간다 그러면 쏴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발적인 사고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넘어왔다. 근데 예를 들어 도주를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뭐 철책을 뛰어넘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배가 쫓아오는데 사람이 수용해서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해가지고 쐈다는 거는 그 시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정장도 봤을 때는 저 사람 쏴야지 이런 생각이 없다가 어딘가 대여섯 시간 지난 뒤에는 쏴야 된다는 의사결정했다는 거는 저는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고 누가 정했다는 거거든요. 상부의 지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상부의 지시가 오가는 과정도 저는 감청됐을 개연성이 있고 이건 오히려 전파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 측에서 예를 들어 우리의 정보원이 누군지 밝히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저는 그 정도 상황으로 좀 그냥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받아서 제일 처음에 이제 첩보죠. 첩보를 가공을 해야 정보가 되는 거니까. 첩보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을 해서 우리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지금 북한이 사과를 했잖아요. 순서상으로. 근데 이제 그 늦은 대응에 대해서 지금 야당 측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뭐 했고 뭐 심지어 안철수 대표는 뭐 세월호와 비교까지 지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당 국방위 의원들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국방부에서 전하는 입장들 중에 기밀인 것들이 많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 같은 민간인한테 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전에 그분들이 다른 상황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군이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이 저렇게 했다는 걸 알고 나서 표류 중이라는 걸 알고 나가지고
북한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육상 통신선으로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거나 뭐 남북 그 협력 사무소 그쪽에 그렇죠. 어쨌든 한 라인이 아니면 끊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죠. 아니면 해군 공영 주파수 쏴야죠.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해군 공영 주파수로 쏘면은 아까 말했던 감청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아고라야. 그냥 거기는 아무나 얘기하는 데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라. 중국 함정도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선을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거죠. 육상으로 했는데 지금 육상 이거는 얘가 예전에 들은 육상에 아무리 우리가 뭘 물어봐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방 전달은 된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걔네가 다 기록하겠죠. 근데 걔네가 어떤 답도 보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 돌려보내라고 계속 했느냐? 아니면 그때 아무것도 안 했느냐? 우리 정부가 사실 걔네가 답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걸 상황을 전파했느냐 북한 쪽에 북한이 그걸 듣고도 걔네가 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적대의 의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 한라인이라는 거는 상당히 고위층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북한에 보고받는 자가 지시를 내려야죠. 그 남조선에서 누가 너무 그 표류할지도 모른다니까 오면은 뭐 그 우선 잡아놔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 측이 북측에 어쨌든 석방 요구를 했느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일단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군이 한 가지 이제 정보가 엇갈리는 게 북한이랑 시신을 소각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자 우선 저는 이 표현이 참 거슬렸는 게 처음에는 우리 쪽에서 화장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장이라 하면 장례를 지내주는 불로 장례를 치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거는 뭐 불교에서 하면 뭐 목탁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잘 보내주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옛날에 유대인 죽인 다음에 그걸 시신을 이렇게 불에 태운 걸 우리가 화장이라 하진 않아요. 이건 소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뉘앙스를 군이 만약 화장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았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마사지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늦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가요? 늦은 대응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상당히 좀 많은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적할 것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라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세월호 때 뭐 시간별로 공개하라 한 것처럼 3일간 상황을 뭐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지금 그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군이 모든 기밀 까라고 이러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우린 이번 사건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다만 지금까지의 말을 지금 종합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유엔 총회 연설을 그대로 내보냈으며 그리고 미리 녹화된 것이었다 하더라고요. 미리 녹화된 거. 그래도 그걸 내보냈으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한 아카펠라 뭐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약간 안일함의 어떤 방식의 표출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는 아까 이제 소각 얘기 이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시신이 어쨌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면은 얘네가 거동 수상자를 이제 쏜 다음에 그 시신을 확인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인양하거나 확인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얘네가 보통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에 자기네들이 과도한 대응을 했다 그래 지금 미안해하는 것처럼 했다 그러면은 시신 우리가 인수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각이든 화장이든 뭐 저도 일단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시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소각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총을 쏴도 우리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뭐 도망가는 것 같아서 우르르 그냥 여기저기 위협 사격하다가 한 대 맞았다 이거랑 조준 사격해서 탁 쐈다 이거랑 뭐 몇 대 맞았는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보고 판단해가지고 니네가 사고한 대로 이거는 우발적인 상황이고 뭐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줄 수 있는 건데 전 소각의 의미는 그거라 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소각을 결정할 때부터 저는 그건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과도하게 발표를 했다거나 나중에 확인할 수 없는 지점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자 지금 신 변호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이고 아닙니다. 역시 이준석 씨하고 하도 말을 길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자 일단은 역시 이제 서해 얘기하고 있었고요. 일단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화장은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고요. 화장이랑 장례를 치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21일 날 1시 50분부터인가 이제 수색을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발견을 못했단 말이죠. 한 30 몇 킬로인가 이렇게 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북한 측에서 발견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우리 국경 어쨌든 LN을 넘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되냐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돌려달라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그 상황 정도 됐으면 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떤 의도로 갔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통신도 있고 월북 시도인지 아니면 그렇죠. 그 사고로 떠내려간 건지. 사고 떠내려갔으면 당연히 뭐 돌아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마 저도 이거는 뭐 팩트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그게 아마 생존 시간이 6시간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6시간 후에 됐다는 건데 그럼 그때 군이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얘기처럼 그때 당시에 그럼 우리가 뭐 어떤 통신망으로 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일각에서처럼 뭐 그쪽에서 총을 쏘면 우리도 뭐 대응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넘어가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만약 그걸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문제인데 그게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그렇다면 봐요. 일단은 이것만 하나 여쭤보고 제가 다시 드릴게요. 세월호 7시간과 지금 이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몇 시 몇 분에 어떤 조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위원 총회 얘기는 다 이미 나온 얘기고 15일 날 녹화했다는 거니까 사실 이 상황을 알고서 그걸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고의적인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고했다는 거 안에 군의 조치라든지 그건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시간별로 나오고 있어서 그거와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사실은 7시간 만에 딱 나왔는데 상황을 모르고 왔잖아요. 애들이 구명조끼 부었는데 왜 구조가 안 되냐라고 그러니까 어이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거랑 제가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 다 이제 앞서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오후 3시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북한에 발견됐어요. 이 사람이 북한 군인들이 밑에 물을 두고 신문하고 있는 거. 그걸 오후 6시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걸 9시에 총격을 가해서 사망했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가 뭐라고 왔겠어요? 실종됐던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지금 저렇게 해상에 떠 있고 북한군이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 서면을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떤 지시를 내는 첫째 궁금하다라는 거 하나는. 그리고 앞서 이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저는 군사 전문가 아니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군사 전문가시잖아요. 정의당 라디오 방송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왜 없냐? 안 한 거지. 예를 들어서 통신선이 막혀?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할 수 있어. 하다못해 NLL 근처까지 우리 발포하라는 게 아니라 발포하면 전쟁이니까 우리 군함들 해경 딱 가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어도 걔네들 섣불리 못 움직여.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저 김종대 전 의원 얘기예요. 거기서 확성기로 우리 같이 우리 돌려보내주죠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안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이제 9시에 총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안개 10시인가 반인가 11시죠. 그리고 청와대에다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거짓말이거나 청와대 해명은 진실이라면 정보를 다 잘라야 돼요. 왜요? 사망했어요. 9시 반에. 장관이 바로 알았어요.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청와대에 알렸다고 하잖아요. 청와대 안개 10시 반입니다.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된 게 1시예요. 1시까지 걸리겠죠. 왜냐하면 집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차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예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면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겠지. 첩보니까. 근데 분명히 대통령한테 오후 6시에 실종됐던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 바다에 떠 있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 갔어요. 그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 근데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한다? 이걸 나중에 사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원인과 과정들은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대통령님 아까 그 사람 지금 이렇게 총격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입니다.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를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는 나는 청와대의 설명은 거짓말이거나 진짜 설명하지 않았으면 국정원 상황실을 다 잘라야 되는 거. 뭐하러 있어요 국정상황실장들은? 아예 대통령이 그 사건에서 1도 모르고 있으면 야 확실할 때까지 보고하지 마. 할 수 있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고를 안 한다? 저는 아마 이 보고 안 한 이유들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1시 그 새벽에 있었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연설과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보고를 못 받을 사정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침에 보고 안 받았을 때 뭐 머리를 하고 있었다, 뭐 어디서 뭐 연애를 하고 있었다, 점 치러 갔다, 뭐 풀어 온갖 얘기 있었잖아요. 왜 아침에 그거 못 보고 받냐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 중대한 사항을 밤 11시에 보고 못 받는 건 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았는지 아니면 그 청와대 관계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보고를 안 한 건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 반에 미리 예정됐던 종전선언 얘기가 담겨있는 유엔총회 연설을 나가야 되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계셨던 걸 하는 게 옳아서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과정이 어떤 경우라도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다. 청와대가 대응에 대한 지금 그렇죠. 아쉬움을 좀 얘기를 또 해주셨고 아쉬움이 아니라 이건 저는 의혹이라고 봐요. 의혹. 의혹이다. 네. 예. 신현식 변호사님 요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앞에 맥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첫 번째는 일단 굉장히 어쨌든 북쪽에서 사과를 하면서 이 소각했다 내지는 뭐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 난 그게 궁금하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이 처리 방식이 뭐 방역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방역을 위해서라도 이 처리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우리 남쪽에서 봤을 때 또는 전 세계적인 뭐 보편적 인권의 기준에 봐서도 처리 방식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사실관계에서 확인돼야 될 부분들은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들 다르시겠지만 강조점을 짓는 데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매니지하느냐는 남북 간에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지금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죠. 유례 없이 사실은 남쪽에서 보도된 이후에 빠른 사과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국가 수반이 나서서 사과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한 게 사실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그렇고 김일성 주석 때도 그렇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추측인데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없다 그런데 코로나 북쪽에 굉장히 큰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접경에서도 사살해 버렸어. 그쪽에서도 접경에서도 누가 넘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쪽이 의학적이고 사회적으로 코로나를 이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쓰는 거예요. 넘어오면 일단 총부터 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봤을 때 이런 방식의 대응은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북한이 어떤 대화를 사실 대화 뭐 다 끊어져 있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가느냐가 그 교착된 남북 대화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1시 반에 종전선언 유엔총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뭐라 그랬냐면 녹화가 이미 돼 있는 거고 이미 보냈다. 수정할 시간이 없다. 수정할 시간 당연히 없겠죠. 11시 반에 언제 해서 대통령 분장 다시 하고 똑같은 옷 입고 다시 합니까? 수정은 못 할 거예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국내에서 무슨 행사 간 것도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프레지던트 문 외국에서 왔을까 종전 선언을 하자라는 그게 이제 비판을 받든 비판을 받지 않고 찬성 만들겠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예. 던지고 나서 이틀만 어떻게 됐어요? 바보 된 겁니다. 그 메시지는. 쟤네들 민간인은 쏴주긴 해야 되는데 무슨 종전 선언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김정은이 사과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럴 겁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메시지는 아무 하나만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뭐 여야 관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청와대 정무위원회 판단했어야죠.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안 하는 게 맞는가. 유엔에 뭐 일정이 짜 있다고요? 국가 수반 청와대 전화해서 지금 긴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거 빼주세요 하고 유엔 쪽에서 절대 안 됩니다. 이럽니까? 그거 빼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 청와대에 보고 들어간 게 늦어도 11시일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그 판단을 못했을까? 저는. 예. 만약 그런 판단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역시 청와대 정무라인 다 갈아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추측입니다. 아마 이 논의를 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1시 반에 대통령 연설 나가야 되나?
그런데 아마 어떠한 이유로 그대로 그냥 가자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 저는 이제 뭐 추측을 얘기하는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마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얘기를 한다는 건 북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리 왜냐하면 이미 녹화가 된 거니까 우리 국가 지도자 간의 그 물밑에서 정보랑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 내용은 아니더라도 아마 대통령이 전향적인 얘기를 하실 거니까 이번 기회에 남북 관계를 잘 풀어보자라는 언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외교적으로 그렇게 넘겼어요 북에. 근데 북에서 저런 일을 벌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종전선언 얘기를 빼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걸로 북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 어떡하지? 야 국내적으로 욕을 먹고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망신이 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니까 일단 가자. 그래서 우리가 북이 아무리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북과의 관계 개선해야 됐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줘야 돼. 이런 판단한 거 아닐까 저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추측인 거고. 그런 추측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 타이블상 보면 총격한 게 밤 9시 40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시신 테오스코로 추정되는 시간이 10시 정도인데 이게 유엔 총회 나간 게 새벽 1시거든요. 그 1시에 어쨌든 이제 청와대 이제 장관회의도 한 건데 그걸 마치 이제 다 알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해야 되니까 보고를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시간상 보면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 우리가 실시간 이게 밤이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 신호를 받든 아니면 감청을 했든 했을 텐데 그거를 확정 짓는 거는 그 듣는 순간 확정 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하겠죠. 분석 시간이 필요하죠.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하고 그거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찌 보면 청와대 회의 석상에 1시간 이루어졌을 텐데 그 시간이 지금 얘기하면 한 3시간 사이에 왜 그 판단을 못 했냐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그게 과연 보고도 왜 안 했을까? 안 했다며 청와대가 대통령한테.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주무실 수 있죠. 왜냐면 밤이니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오밤중에 관계장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연다는 거나 청와대 애들이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한 거니까 국정원장 다 불러서 한 거 아니에요 밤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문장. 아까 그 공무원 사망했습니다. 총격으로. 이거 한 문장은 당연히 대통령 주무시고 계셔도 깨워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화 강철 그러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1시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소집했고 이게 방송 유엔 나간 것도 1시란 말이죠. 그럼 이게 방침이 어느 정도 거기서 정하고만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처럼 이걸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파악해서 이걸 취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정도 시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거꾸로 말하면 결정하려면 대통령을 깨워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나요. 일주일 사이에 안 끝나고 신 변호사님께서는 일단은 상당히 이제 세월호와의 비교라든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정도만 듣고 이거는 요즘 사실 그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좌클릭하니까 오른쪽이 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측면 돌파를 자꾸만 하셔. 지난번에 공정경제 3법도 기업도 안 해본 사람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들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세월호 7시간이랑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월호 때는 아까도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코앞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7시간 뒤에 나타나가지고는 구명조끼 있는데 그걸 못 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3시간 사이에 그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었냐 없었냐 정보 보고가 충분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도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명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북한 관련 첩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까지 다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빠르지 못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월호 7시간 뒤에 나타나 가지고는 그 애들이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못 구해요?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 이 사건하고 이 같은 수평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 의도죠. 그냥 우측으로 측면 돌파해서 오른쪽 빈 공간으로 안철수 대표가 자꾸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까 청와대 대응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어쨌든 자꾸 이제 전장을 넓힐 필요 없이 대통령을 왜 안 깨웠느냐 이거는 지금 민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대통령 안 깨울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도발을 해야 대통령 안 깨우는 거냐, 진짜 뭐 남침을 해야지만 깨울 거냐, 이건 뭐 답을 해야죠. 뭐 깨우는지 안 깨우는지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고요. 저는 아마 깼는데 안 했으면 더 웃긴 거지 이거는. 자, 좋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조금 지금 워낙 급작스럽게 지금 진행됐던 일들이라 일단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아까 얘기처럼 이게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시신을 어쨌든 훼손하고 태운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저도 뭐 인도 같은데 가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봐봤는데 인도도 보면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가보면 왜냐면 해상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협조해야 된다 북한에서. 왜냐하면 그게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당연히 원할 것이고 그러면 남북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무슨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것처럼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 얘기한 건데 그러면 뭔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라도 나는 남아있는 그렇죠. 그거라도 시신이든 물 속에서 불이 타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 정도라도 저는 북한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요 얘기 듣고 정리할게요. 이분한테도 월북이니 뭐니 그건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국방부에서 처음에 실종됐는데 월북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부터 있으면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얘기부터 한 거예요. 발표. 저 잘 모르겠는데 100번 양보죠. 월북했다고 합시다. 가정할게요. 월북하면 그렇게 쏴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월북한 사람이니까 저 어차피 우리나라 저 남한 싫다고 북한 넘어간 사람이니까 죽게 놔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질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월북을 했네, 뭐 만에 뭐 보니까 온갖 얘기 다 나오더만 뭐 가정도 그렇고 뭐 빚도 있고 월급도 압류. 그러니까 그 월북합니까? 빚 있다고 월급 압류됐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북이고 뭐고는 본질 아니니까 군도 그렇고 더 이상 그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얼마나 대응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하는 게 먼저지 뭘 첫 보고를 첫 언론 브리핑을 실종됐는데 월북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방부 맞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 현장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흘러간 거하고 넘어가려는 거하고 군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상대방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팩트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청이나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북했으니까 쏴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하지만 왜 글로 넘어가게 됐느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죠. 당연히. 결국 사실관계 다 밝힐 때 어느 순간은 마지막 순간에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전반적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첫 일성부터 월북이기 때문에 조금 저 위법성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논평들,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들, 오해를 살 수 있는 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송 진행자들의 멘트, 오해를 살 수 있는 국방부의 언급,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죠.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국민이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고,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또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또 그리고 또 어떤 그 사이의 시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나오는 얘기를 보고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볼지 얘기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가야겠네요. 짧지만 간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짧게도 얘기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명의 국회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1명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민주당의 김홍걸, 이상직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덕흠, 조수진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4분 가운데 3분의 당적이 사라졌어요. 재산 신고 누락 논란에 김홍걸 의원은 제명이 됐고요.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한 2천억 원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과 또 이제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일단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 안 해요? 조사는 할 거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은 조사할 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조사라는 거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든지 이런 건데 조수진 의원 잘못 기입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줬느냐 이런 거는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50만 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냐 이렇게 할 판단이지. 전 여기서 조수진 의원이 지금 해명은 다 나왔어요. 초선이라서 뭣도 모르고 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 무효용이 나오냐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왜냐면 고발할 거니까요. 이제 단체들이.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탈당하고 제명하면 뭐하냐 배지는 그대로인데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은근히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무소속이 조금만 가까이서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그 거꾸로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비대위원 할 때 문대성 의원이라든지 노문 표절 문제가 있던 그 김영태 당선자라 그때 뭐 또 다른 문제로 좀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제가 가장 먼저 제명하자고 저희는 과반이 깨졌거든요. 그 제명하면은 과반 깨지더라도 제명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차피 국회의원 배지는 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 거의 못 해요. 예. 아예 홍준표 대표처럼 항상 뭐 대선 주자급을 불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 초선 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무소속되잖아요. 진짜 밥 먹을 사람도 없대요. 예, 그 정도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다음번에 재선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해명하지 못하면은 정치생 끝인 건 맞아요. 다만 3년 동안 의원직을 더 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는 현직 의원들한테 굉장히 큰 징벌인 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 3년을 더 한다는 거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 국민들의 그게 되게 열받거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그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김홍걸 의원은 제명이 됐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김홍걸 의원은 제명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먼저 오히려 김홍걸 의원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탈당을 하거나 했다면 자기가 의석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김홍걸 의원이 이제 그러면은 어떤 지시도 안 받고 어떤 통제도 안 받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법적 항변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낼 겁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관리할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 많이 압박하면 실제로 탈당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약간 그 차이가 있었다. 이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뭐 아마 그 양정숙 전 그때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당에서 어쨌든 사퇴해라 이런데 이제 탈당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윤리의식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용납 안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마 탈당해도 뭐 해결됐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온 가족이 건설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저는 제일 본 게 공사 수주도 뭐 제한 입찰 이런 얘기 나오지만 무슨 기술 사용료 이런 거 그런 거를 어쨌든 본인이 일단 그 상임위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이라서 저는 아마 국민들이 지금 저는 다르게 보지는 않아요. 뭐 이상직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동엽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 후냐도 중요하지 않고 국민들이 아마 이런 상황을 이제 용납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양정숙 전 의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양정숙 의원이 아직 선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쨌든 뭐 우리 당에서도 뭐 감찰반도 만들고 이랬지만 이제 국회 윤리 투기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거기서 일단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 세게 나가는 게 맞다. 국민들이 용납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이제 이 의석수 왜 이렇게 탈당이나 제명이 순식간에 이렇게 많아졌는가를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뭐 국민들의 윤리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정치인들에 대한 이 기준과 잣대가 굉장히 높아진 건 맞죠. 그 잣대가 얼마나 높으냐는 제가 또 이제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보면 이 당들이 왜 이러지 싶어 보니까 한석 두석이 대세에 지장을 안 줘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미 170 몇 석이기 때문에 한석 두석이 나가도 대세에 지장을 안 주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석 두석으로 국회 원내 질서를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한석을 지킨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석을 뺏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그 정당이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를 중심에 놓고 보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 의석 하나로 뭐 이렇게 뭐 과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시점에서는 훨씬 더 고민스럽고 훨씬 더 조심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한석 두석 원내 의석수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실은 국회의원들 제명 내지는 탈당 유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저는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김태우 변호사님은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도 평론하는 사람이고 평론은 기본적으로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문의 사설들도 비판이고. 근데 비판을 할 때 가장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한 걸 해야지. 불가능한 걸 하라고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 민주당도 그렇고 김홍걸 의원 제명, 그다음에 박덕흠은 뭐 제명에 대한 탈당을 했으면 당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현행법상 배지를 떨어뜨리는 건 국회에서 3분의 1로 제명. YS가 70년대 이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제명되고 YS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기 있네. 그 강용석 이석기. 아 그거는 국회 제명아 법원에서 제명해놓고. 아 그랬나? 네, 어쨌든 제명해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석기 전 의원도 사건이 큰 사건이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다른 현행법 위반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벌금형 이상에 얼마 이상, 뭐 100만 원 이상, 그렇죠. 뭐 이렇게 받아야 이제 그거를 하는 거지. 어찌 됐건 간에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국민의 투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주권을 위임받아 된 사람을 당 대표나 지도부가 너는 아닌 것 같아. 왜 뺐지 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민주의가 원래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슴은 답답하시겠지만 그건 이해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추가상관 다 태울 수 없거든요. 그 의원 눈에 가시 같은 의원 몇 사람들 내 눈에서 안 보게 하려고 대의제 원리나 국민주의 원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박덕흠 의원, 김홍걸 의원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배지를 다니니 배지를 떼거나 명예를 지키겠다.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예.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면 지금이라도 그래 양심 있네 소리 받는 거고 그거 안 하면 다음에 이제 뺏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양해해줘야지. 거기다가 되면 왜 김홍걸 의원 뺏지 안 떼냐, 박덕흠 뺏지 안 떼냐를 왜 양쪽 당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박덕흠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상직 의원은 지금 사실은 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그 이상직 의원이 진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걸려 있는 게 있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 굉장히 그 관운이 있으신 분인데 2012년에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 나왔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배지 떨어지는 형이. 근데 2심 하는 도중에 갑자기 1심 공소장에 검사 직인이 안 찍힌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가는 바람에 6개월 그 충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사건이. 고향이니까. 네. 네. 그래서 6개월 그 공소시효가 지나가가지고 공소가 무효가 된 거예요. 이게 공소장에 검사 직인이 없으니까. 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말 대단한 그 관운이 있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형도 지금 위장 회사 만들어 가지고 선거운동 시켜갖고 구속되고 형과 그 직원들이 다 구속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실은 이게 지금 뭐 그냥 이해충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입찰해서 제한 입찰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요를 했던 혐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윤리위 제명 이전에 이 두 분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그 제명 이상을 하려 그러면은 저는 당장 범죄 혐의가 사실상 기소로 확인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그분의 법적 권리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직 떼야 되느냐. 저는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부동산을 그냥 민주당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했던 김홍걸 의원에 비해 가지고는 준 사기에다가 무슨 뭐 공금을 약간 뭐 안 좋게 쓰던지 이런 혐의를 가진 윤미향 의원이 더 엄중해 보이거든요. 제 사견으로는. 그렇다면은 저는 만약에 그 기준을 세우려면은 김홍걸 제명 또는 김홍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박덕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려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통 큰 조치는 윤리 여러 가지 윤미향 의원부터 제명하는 게 어떠냐. 근데 안 할 거예요. 조수진 의원도 뭐 마찬가지겠죠. 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가 지금 조수진 의원이야말로 이렇게 제가 이제 불문율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신속한 재판을 하니까 법원에 맡기자는 게 보통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른 건이니까 나머지 건들 아까 윤미향, 김홍걸 아니면 박덕흠 거기다 이상직 의원까지 이런 것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임기가 사실상 종료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윤리위를 통해 특별한 조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중에서 가장 진행이 빨라가지고 이미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전 여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변호사님. 근데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제가 또 법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본인이 만약에 부인한다. 지금 아마 그 거의 부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다. 기소된 경우 당연히 뭐 기소되니까 죄를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조국 전 장관도 다 유죄예요. 문제 많이 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미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는 거는 사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권 정지하고 한 건데 뭐 제명 왜 안 시키느냐 이제 그 부분은 뭐 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마 뭐 지난번 뭐 이재명 지사와 비슷한 수순으로 가지 않나라고 봐요. 만약에 거기서 무죄를 받으면 뭐 복귀하겠지만 무죄를 안 되면 당연히 유죄 받고 이러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겠죠. 아니 윤미향 의원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건은 아니에요. 사실 언론에서 보도됐던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많은 건들은 전부 다 불기소예요. 개인 비리라고 돼 있는 거 3건 해서 횡령 그 배임 횡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 중에서 한 2건 정도는 이 돌아가신 그 손 소장님 이 해명을 하지 않으면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윤미향 의원이 한 걸로 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실은 민주당 안에서도 들여다봤을 거고 윤미향 의원 자신도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180석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또 다른 건과 동일하게 볼 건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하면 근데 나는 좀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뭐 법원이 기소됐는데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당으로서 움직일 수가 없다잖아요. 양정숙 전 의원은 기소도 안 되고 기소됐나? 거기도? 실명법 위반으로? 네. 근데 양정숙 전 의원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본인 억울하다. 이거 내 동생 재산이지 내 재산 아니다.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유죄가 나오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미향 의원이 더 크거든요. 죄는 다 유죄 나오면. 근데 양정숙 전 의원은 양정숙 의원은 끝까지 본인은 아니랬는데 잘라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들여다본 게 있는 거죠. 들여다보고 법적 판단을 볼만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관계와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아니, 그냥 뭐 같은 선에서 다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1억을 배임 횡령 사실 배임죄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죄예요. 횡령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기 때문에 명확하거든요. 근데 배임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안 했다는 건데 해야 될 일을 그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만약에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동산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이제 김홍걸 의원하고 비슷한데 왜 그거를 뭐 제대로 소명 안 했는지 아니 설명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놓을 건 아니다. 저는 윤미향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알겠습니다. 정작 양정숙 의원 아직 기소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뭐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정말 높아졌다. 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인 뭐 비위 사실도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로 강하게 늘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 신고 누락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뭐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 와 이거 완전히 거짓말 쳤네. 긴급 제안. 이게 지역구 의원들은 재산신고 문제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있어서 그래요. 감시를 많이 해요. 그렇죠. 먼저 상대 후보가 많이 검증하거든요. 비례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비례 후보들의 대부분 문제가 그냥 자기는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당 지지를 받아서 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때 되면은 1번끼리 토론 붙여보고 2번끼리 토론 붙여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번호별로 토론하려면 미성정당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렇죠. 그래야 검증도 가능해지고 서로 토론도 할 수 있어요. 번호가요. 근데 문제는 번호가 등록하기 전날까지 확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도 맞네요. 돈을 원하시면 돈을 좀 취하시고 명예를 원하시면 좀 명예를 취하셔야지 둘 다 가지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는 조회수,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요게 아주 중요하다.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십시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추석 기간입니다만은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니까 일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이벤트 하죠. 다음 주에 어떤 거 할까요? 청취해주신 분들에게 댓글 달으신 분들에게 경품 증정. 경품 뭐 어떻게 각자 당 기념품 하나씩 아니 가져오시고요? 우리가 알아서 굿즈를 제작하지.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 지금. 제공하지 않으실 거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제공할게요. 정말요? 요거 우리 끝나고 회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태현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